안녕하세요. 제이맘입니다. 네, 오늘 영세교육의 비밀 두 번째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울림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스치다 마코토라고 해서 03년도에 이제 처음 출판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사실 출산하시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이라서 제가 읽고 리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뇌의 구조, 그리고 영세교육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어느 쪽이 불쌍한가, 잠재의식의 활용, 영세교육과 성장곡선이라는 제목들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조금 첫 번째 편보다 양이 조금 많을 수 있으니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에서 68쪽 내용이고요. 뇌의 구조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또 다른 일란성 쌍둥이 예가 있다. 이 쌍둥이의 아버지는 기독교 신자로서 매우 성실하고 꼼꼼한 고급 관리였다. 쌍둥이 중 한 명은 부모 곁에서 자랐고 또 다른 건강한 아이는 양자로 보내졌다. 부모 곁에서 자란 아이는 교양이 높은 부모와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훌륭하게 자라서 목사가 되어 전도 사업에 종사했고, 양자로 보내진 아이는 가정이 가난했고 어머니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죽었으며 아버지는 술주정꾼인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다. 이 아이는 차츰 비행소년들과 어울려 16세 무렵부터는 도둑질 등 범죄를 저질렀다. 이 아이 사이에서는 거의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고 보고되었다 라는 내용의 글이 우선은 있었는데,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유전자가 DNA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자라든지 비슷한 유사점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인간의 뇌의 구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있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복숭아로 비유하자면 씨와 과육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다. 씨에 해당되는 부분을 낡은 피질이라고 하고 과육에 해당되는 부분을 새로운 피질이라고 한다. 그 낡은 피질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생후 3, 4개월, 적어도 1년이면 완성이 된다고 한다. 한편 복숭아 가육 같은 부분인 새로운 피질은 좀 더 정신적인 활동, 즉 고집이나 실증, 민감함, 둔감함, 치밀함, 자신감, 우월감, 열등감, 협동심, 무관심, 사고력, 창조력, 기쁨, 슬픔, 이런 정서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낡은 피질보다는 천천히 성장을 하지만 8세 무렵에는 거의 완성이 된다 라고 해서 뇌의 이런 치밀한 성격, 자신감, 혹은 반대로는 또 열등감, 그리고 또 창조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사고력, 이런 것들은 8세까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서나 저번 영상들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0세에서 3세까지 한 단계, 3세에서 8세, 그리고 그 이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급격하게 발달을 하는 시기랑 좀 완만하게, 그리고 거의 이제 정체기, 이렇게 뇌의 발달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의 발달은 여기서는 이제 0세에서 3세, 4세에서 6세, 그리고 8세 이후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구분 지었던 것처럼 특히 제1단계에 급격하게 발달해서 10세 무렵에는 거의 완성이 된다. 두뇌의 발달표에서 발달입니다. 발달표에서 쉽게 드러나듯이 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0세에서 3세까지이다.
결국 재능 개발의 가능성은 뇌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복잡한 가지와 결국에는 이 가지 구성이 머리가 좋다 나쁘다, 지능의 높고 낮음을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가지의 배선을 이뤄가는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지능지수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세포의 가지 구성이 이루어지는 6세 무렵까지는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여기 칼비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칼비태는 170년 전, 사실은 이 책이 03년도에 발매가 됐으니까 185년 전 정도가 되겠네요. 185년 전에 이미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유전하고 아이는 이미 아이는 다 정해져 있다. 지능이며 뭐 성공 가능성이며 이 모든 것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라는 그러한 관념이 팽배했었던 시절에 아이의 재능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일생도 정해진다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고, 이 칼비태의 교육은 아직까지도 많은 교육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칼비태의 칼비태의 교육으로 한번 이제 인터넷 서점이나 검색하시면 관련한 책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저도 그거를 한번 읽었고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칼비태의 주장은 당시에 매우 생소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대뇌의 생리학의 발달됨에 따라서 증명이 되었다. 지능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우선 그 다음 번입니다. 영세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내용으로 책 71페이지에서 76페이지 사이의 내용들입니다. 네, 다계국어 배우기. 이거는 저도 사실은 많이 궁금했었던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영어나 그 외에 또 제외 국어들을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제 거의 성인이 돼서 이제 뭐 영어 공부를 뭐 초등학교 때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8세 이후인 것이고, 그리고 뭐 제가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해외 연수나 교환학생 갔었던 시기도 20세 이후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정말 내가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영어가 노출된 환경에서 리스닝을 계속하고 그 사람들이랑 계속 지내면 자연스럽게 문법이 자연스럽게 익혀지고 자연스럽게 말이 트이고 어린아이처럼 그럴까라는 고민들도 했었고, 실제로 그런 환경에 저를 노출해 보려고도 했고, 근데 결론은 사실은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문법이랄지 구문이랄지 단어랄지 이런 기본적인 바탕들이 되어 있고 기본 바탕이 되어 있은 다음에 뭐 노출이 된달지 계속, 그러니까 노출이라고 하는 거는 원어민 환경 노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문법, 뭐 구문, 단어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학습한다라는 환경이잖아요. 그랬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지, 이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미국 땅에 던져진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기까지는 이렇게 이걸 알고 반복 학습했을 때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뭐 제가 교육했었던 아이들, 그리고 저희 친구들의 사례에서도 지켜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이었어요. 책에서.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확실히 풀어줬었던 내용인데요. 살펴볼게요. 태어나서 9세까지는 엄마가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물건을 보여주고 말을 거는 직접법으로 모국어를 익힌다. 이때 어머니가 영어를 사용하고 하녀가 프랑스어를 사용하며
아이를 돌보면 아이는 전혀 혼동하지 않고 영어와 프랑스어 동시에 모국어를 익히며 자란다. 그런데 9세가 지나면 직접법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때까지는 고정된 모국어를 중심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듯이 뭐 사과라는 거는 애플이라고 하는 거야. 뭐 자동차는 car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번역을 하면서 언어를 익히기 때문에 문법을 동시에 가르치는 간접법을 취해야 한다. 직접법으로 하면 8세까지 세계국어를 쉽게 익힐 뿐만 아니라 혼동을 하지 않는다. 반면에 12세 이후에 간접법으로 동시에 2개 국어를 가르치면 저희가 종종 혼란을 겪듯이 아주 매우 긴 시간이 요구가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실례로 제가 다니는 이제 교회에 어떤 아이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엄마는 한국인이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프랑스인이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녔다고 해요. 어렸을 때라고 하면 한 3세 이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현재 8살 정도 됐는데 이 한국어와 프랑스어, 영어를 전혀 혼동을 하지 않고 정말 완벽하게 3개 국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아마 이 실험 결과, 이 저자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정말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사실 알 수 있는 거는 언어 공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어린아이한테 너무 스트레스 아니야? 힘들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아이가 그 다개국어를 모두 다 모국어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후시미의 영재교육 볼게요. 74에서 7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도쿄에서는 후시미 다케아라는 사람이 이제 아이들은 어릴 때 두뇌 회로를 만든다라는 신념에 따라서 개설한 영재교실이 있다. 네. 이 영재교실의 아이들은 조사를 해봐도 지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은 2, 3세에 입시했었던 아이고 그 다음이 4, 5세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지능 지수 향상이 점차 저하되어 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영재교실에서는 지능, 정말 IQ를 향상시켜주는 교실이에요. 그래서 IQ 향상이 됐냐, IQ는 선천적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냐, 그 말은 아니고 정말로 훈련을 많이 받았더니 IQ는 향상이 됐다. 근데 효과적인 면에서는 2, 3세가 가장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이 4, 5세 그 후부터는 지능 향상이 점점 힘들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내용들도 그렇고 첫 번째 편에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0, 3세가 가장 중요하고 적어도 8세 이하까지 교육은 정말 중요하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애들 교육을 열심히 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줄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은 오늘 편에서도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계속 이제 그 근거를 들여서 주장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어느 쪽이 불쌍한가?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 내용입니다. 아주 어린아이에게 교육을 시키는 건 가엽다라는 견해가 있다. 사실 저희도 많이 이제 드는 생각이죠. 아주 어린아이에게 저렇게 교육을 시키고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엄마가 너무 극성이다.
한국 엄마들은 정말 너무 극성 맞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주 많잖아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극성 엄마들을 보면은 조금 이제 반감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제 쭉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네. 이제 어린아이의 두뇌 피로 문제에 대해서 몬테소리, 유명한 몬테소리 아시죠? 당연히. 네. 몬테소리는 이미 50년 전에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6세 이하의 아이는 조금도 학습의 피로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더 강해짐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피로를 모를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활발해지면서 더 강해지고 건강해진다. 어린아이는 선천적으로 학습하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데도 사회는 놀이와 수면이라는 태행적인 보살핌으로 민감기의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이제 학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공부,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이 느끼는 이 공부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어린인 저희한테도 공부라는 건 상당히 스트레스인데요. 어린아이들은 이 공부 스트레스 받는 걸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들에게는 학습 또한 놀이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피로감이 덜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선천적으로 학습하기 적합하다. 근데 놀이해야 되고 자야 된다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어떻게 보면 선진적이지 못한 그런 관념으로 민간기, 정말 이제 아이의 재능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의 아이들이라는 거죠. 방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몬테소리는 이것 또한 재능 체감의 법칙인데요. 7세가 넘은 아이에게 단어를 올바르게 기억시키기 위해서는 몇 번이나 반복을 할 필요가 있지만 4세 아이는 한 번으로 충분히 기억시킬 수 있다고 한다. 아이를 그냥 놀게 내버려두는 것이 얼마나 아이의 성장을 해치고 아이를 가여운 상태로 만드는 일인지 알게 되리라 믿는다. 이 저자도 그렇고 몬테소리도 그렇고 이제 민간기 때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 아이도 즐겁고, 그리고 교육의 효과도 충분히 거둬들일 수 있다.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효과 또한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든다. 이런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으로는 이제 잠재의식의 작용이라는 내용이고요. 페이지 80에서 8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결국 영세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장 어릴 때 잠재의식의 활동을 일깨우는 일이다. 잠재의식은 인간의 의식적인 능력의 성장의 흐름과는 반대로 영세에 가까울수록 활발하며 청지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지성이나 의식적인 기억에 의해서라기보다 무의식적인 기억에 의해서 많이 자란다. 인간은 잠재의식 속에서 좀 더 지적인 작업을 한다. 잠재의식적 기억은 의식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며 의식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조직해서 그 결과를 의식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영세교육은 바로 이 잠재의식의 활동이 강한 직관력이 날카로운 아이를 기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0세 때 교육을 해봤자 아이는 사실은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자고 아기한테 뭘 가르칠 수 있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기 때는 이 잠재의식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잠재의식 활동이 강한 직관력이 날카로운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다. 기르는 게 이제 교육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잠재의식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 왜 저희가 수학 문제 같은 거랄지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못 풀겠을 때. 그때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풀었더니 갑자기 이제 뭔가 해답을 떠오르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밤에 자는 동안 잠재의식이 일을 한 거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배웠었던 그런 뭐 내용을 어린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접했을 때 금방 습득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이제 잠재의식이다. 그래서 어린 아기들은 아무것도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을 알아듣는 건지 듣고는 있는 건지 사실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엔 잠재의식에다가 교육을 하는 거다라는 것이 이제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영세교육과 성장 곡선입니다. 83에서 85페이지 내용입니다. 일리노이 대학 능력개발 실험심리학 연구소의 한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우리는 아직 인간의 잠재 능력을 진정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내 생각으로는 생후 수개월부터 2년 정도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삶의 기쁨을 한껏 누릴 수 있도록 아이 생활을 지도하고 자라면서 흥미가 끊이지 않게 해야 한다. 사실은 교육의 그 목표는 사실 아이의 삶의 기쁨을 이제 누리게끔 하는 거죠. 네. 근데 부모의 욕심이랄지 부모의 자랑거리로 요즘 유행하는 어떤 드라마처럼요.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건 저는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 멘트가 나왔을 때 동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약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아이에게 애정을 주지 않는다. 성적이 오르지 않았을 때 혼을 낸다거나 아니면은 안 좋은 이제 제스처를 취하면 부모가 그러면 아이는 나는 성적을 좋게 받아야만이 사랑받을 수 있구나. 성적을 잘 받아야지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실패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고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쌓여서 결국 본래의 학습의 의욕을 잊고 자기를 비하하는 무능력한 인간으로 퇴보하게 된다.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다. 사실은 네,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EBS 한번 꼭 보세요. EBS의 제목은 기억이 안 나네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EBS 다큐멘터리, 교육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아요. 자존감 관련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이들의 자존감. 한번 EBS 자존감 이렇게 치시면은 아마 유튜브에서 검색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봤었던 내용인데요. 이제 칭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이 책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제가 다음 편에서도 이제 책 리뷰를 할 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칭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실패해도 잘못해도 칭찬하고 격려했을 때 아이가 이제 더 어려운 과제에 도전을 하고 다시 시도하고 싶고 이런 것이 이제 발현이 되는데 이제 그냥 우리가 속상하니까 부모로서 속상하니까 아이가 실패하면 애정을 주지 않는달지 혹은 화를 낸달지 혹은 야단을 친달지 하면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성적이 자기의 가치이며 그래서 계속 쉬운 문제만 풀려고 한다는 거죠. 100점도 사실은 이게 항상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쉬운 이제 레벨에서 100점을 받는 것과 아주 어려운 단계에서 이제 80점 받는 거 뭐가 더 우수할까요? 이게 더 낫죠. 근데 이런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계속 쉬운 것만 도전해서 100점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한트 교수의 이야기는 제가 좀 크게 동의하는 부분이어서 싫었습니다. 영세교육은 어린아이의 잠재 능력에 작용하는 교육이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실히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그 효과는 반드시 아까 전에 나왔듯이 이 잠재 능력에 작용하는 교육이라는 거죠. 효과는 반드시 두드러지게 눈에 띄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복해서 강화하는 사이에 조금씩 진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급속히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는 부모들은 아니 11년을 했는데 이게 11년이었는지 1년이었는지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11년은 너무 기네요. 정말 11년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이건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진보가 보이지 않는다며 쉽게 그만두고 만다. 이는 지금까지 기껏 싹을 틔우기 위해서 물을 준다가 막 싹이 나오려는 순간에 좀처럼 싹이 나오지 않는다며 물주기를 중단하려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부터 보고 가실게요. 이게 비태 효과라는 그래프고 이게 호슨 효과라고 하는 그래프래요. 이 비태 효과는 이제 0에서 이제 8세까지 그 지능 8세 혹은 6세 이거는 뭐 8세다 6세다 뭐 10세다 뭐 이런 거는 학자들마다 얘기가 다르니까 우선 대략적으로 8세라고 할게요. 네. 여기 0세에서 8세까지 아주 어린 아이들 뭐 0세에서 3세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내가 말랑말랑한 시기의 아이들을 교육을 했을 때 처음에는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는 거예요. 너무 교육기간을 해봤자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반대로 뭐 8세 이후의 아이들,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상당히 처음에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세요. 뭐 두 살 아이가 있고 한두 살 아이가 있고 8살의 아이가 있다 라고 쳤을 때 알파벳을 알려주면은 이 아이는 말도 이미 잘하고 뭐 알파벳 알려주면은 금방 외우거나 뭐 받아들이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1, 2세 아이는 얘가 내 말을 듣는 건지 말문도 안 트이고 그쵸?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미하게 발달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8세 아이들은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에 금방 이제 발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들은 잠재의식에서 이제 작용을 하는 강화시켜서 반복을 시켰을 때 이 아이들은 나중에 이렇게 발달을 하고 이 아이들은 결국엔 발달하는 듯 하다가 정체되는 이런 구간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 이 부분의 내용이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영세교육의 성장 곡선은 처음에는 평행선이다가 한번 성장하기 시작하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교육 효과를 칼비테 효과, 아까 전에 그 칼비테 목사님의 얘기를 따서 그리고 또는 스즈키 효과라고 부른다. 또한 10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교육 효과를 일반적으로 호슨 효과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에서 학습 효과가 쑥쑥 오르지만 1년이 되면 점점 흥미를 잃고 더 이상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결국 진보는 어느 한계에서 멈추고 노력에 비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세 아이는 무슨 말을 해도 그저 듣고만 있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는 동안에 아기의 천재적인 잠재 능력은 내부에서 계속 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게 정말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 말을 걸어주는 동안에 아기의 천재적인 잠재 능력은 내부에서 계속 커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본 건데요. 제 지인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엄마가 어렸을 때 아기 갓난아기 때부터 계속 말을 걸어줘서 엄마가 거의 성대결절이 와서 이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그 아이가 정말 14개월 때 말을 떼서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한두 마디 단어 엄마 아빠 하나 두 개 하더니 지금은 뭐 그러면서 이제 같이 영어로도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로도 지금은 영어와 한국어 동시에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2돌도 안 됐는데 말을 문장 형태로 하고 어른이 하듯이 하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말 하는 것 같으니까 갓난아기 때는 그래서 성대결절까지 걸리고 좀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급격하게 정말 이 그래프처럼 급격하게 말문이 터져서 지금은 다계국어까지 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이제 그거를 듣고 좀 놀랐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 0세, 3세의 그 천재적인 그 민감기의 시절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네요. 교육의 첫 번째 단계는 아기가 이야기를 알아듣는다고 믿고 되도록이면 성인의 언어로 풍부하게 말을 걸어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저번에 제 유튜브 영상 중에 보시면은 태아는 천재다 라는 태교 관련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교 관련한 그 서적의 베스트셀러거든요. 이거 북리뷰 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도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영세교육의 비밀이라는 이 책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칼비테 목사 아저씨의 이야기 칼비테의 교육이라는 책도 읽었습니다. 곧 리뷰해 드릴게요. 여기서도 그렇고 셋 다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아이가 여기서는 이제 태아가 알아듣는다고 믿었던 거고 여기는 이제 아기가 알아듣는다고 믿는 건데 셋 다 꼭 강조하고 있는 게 아기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해요. 성인의 언어로 항상 성인의 언어로 풍부하게 정말 말을 걸어주는 것 이게 정말 세 책의 그 저자들의 모든 공통점이었거든요. 아기의 말로만 하면 정말 그 단계까지밖에 성장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근데 알아듣지 않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기 때가 정말 천재의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의 언어로 풍부하게 말을 걸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태아의 천재다라고 하는 이 영상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칼비테 또한 그렇게 하였고 네. 그래서 이 책들을 영유아 교육 관련 책들을 읽으면 공통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관련해가지고 한번 다 이제 공통점들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리뷰를 하겠습니다. 네. 제이맘은요. 제이맘은 제가 블로그에도 틈틈이 글을 올리고 있으니까 제이맘.co.kr로 꼭 들어와 주시고요. 교육 관련한 영상들 그리고
그 외에 임신, 출산, 육아에 관련된 영상들, 주로 교육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